안녕하세요. 이런 쌀쌀한 날씨에 손을 후후 불어가며 군고구마를 먹고 있으니 이곳이 천국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군밤이나 군고구마 파는 곳을 찾기 힘들더라고요. 이런 것도 전부 편의점에서 파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길거리에서 파는 건 추운 겨울에 기다려 먹는 재미가 있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나이 40대의 돌싱입니다. 아이 하나 키우면서 감정적으로 힘들게 살다가 지금은 제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행복한 추억만 안고 살고 싶어 노력하는 중이랍니다. 제 결혼 생활은 꽤 힘들었습니다. 바로 마마보이 같은 남편 때문이었죠. 지금은 그 마마보이 다시 마마님께 반품하고 어느 정도 회복을 마친 상태랍니다. 그런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제가 초등학생일 때 지게차를 운전하시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을 하던 중에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다리 한쪽을 못 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의료 환경이 좋았을 때가 아니라서 사고를 당한 다리로 평생 절면서 살아야 한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게차 운전을 그만두게 되었고 저는 절름발이 딸이라고 놀림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일선에 뛰어들게 되었죠. 전업주부였던 우리 어머니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 식구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 열심히 발에 땀이 나게 움직이셔야 했어요. 아버지도 절름발이었지만 구인구직을 하기 위해 열심히 돌아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기에 아버지가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집에서 살림을 하게 된 아버지는 가끔씩 저를 위해 학교에 찾아오곤 하셨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을 가야 하는데 비가 정말로 많이 쏟아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절뚝이는 발을 질질 끌고 힘겹게 언덕길을 올라 학교에 도착해서 저에게 우산을 건네주셨을 때 저는 감동보다는 수치심이 먼저 들었어요. 지나가던 친구들이 뭐야, 은지 너네 아빠 장애인이야? 절름발이야? 하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건넸기 때문이었죠. 그 다음날 학교 전체에 소문이 났고 저는 절름발이 딸이라고 엄청나게 놀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아버지한테 다음부터는 쪽팔리니까 학교에 오지 말라고 큰 소리를 냈고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집에 가곤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버지께서는 많은 상처를 받으셨겠죠? 하지만 그때 저는 철이 없어 몰랐습니다. 그저 친구들이 놀리는 게 싫었고 우리 아버지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꽁꽁 숨기고 싶어서였죠. 아버지와 저의 사이는 걷잡을 수 없는 깊은 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커서는 물론 무척 후회하고 죄송스러웠죠. 아버지한테 그랬으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요. 저의 이런 엇나가는 마음과 달리 아버지는 저를 늘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는 그게 더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사춘기까지 겹쳐 아버지께 더 많은 화풀이를 하곤 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랑 싸우고 돌아오면 그게 다 아빠가 절름발이어서 장애가 있어서 친구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그런 것 같았고 성적이 떨어져도 아버지 때문에 신경 쓰여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점점 마음의 문을 닫으니까 아버지한테 잘해야겠다, 오해를 풀고 화해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그런 내 마음도 모르고 늘 아빠한테 잘해야 된다면서 아버지 수발을 들게 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사춘기까지 온 자식이 누가 병든 아버지 수발을 들고 싶겠습니까? 그때 저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렇게 중고등학생 시절을 보낸 뒤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자취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1시간 반 거리의 학교를 다니면서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모아야 했기에 정말 더더욱 피곤하고 힘들었죠.
어렵사리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한 결과 목표하던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하늘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꽤 괜찮은 식품 기업이었고 중견 기업이라 회사 복지도 참 좋았어요. 가끔 가다가 냉동 만두를 박스로 챙겨주곤 했는데 우리 가족은 그 만두를 참 좋아했었거든요. 거기다가 식품도 전부 할인이 되고 가게에 도움이 돼 정말 행복했답니다. 냉동 만두를 한 박스 들고 오는 날은 주변 집들까지 전부 만두 굽는 냄새가 진동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28살쯤 회사 동료의 주선으로 소개팅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사는 게 바쁘고 힘들고 집안을 여러모로 돌봐야 했기에 연애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개팅이 떡하니 들어오니까 설레더라고요. 소개팅 당일에는 준비도 철저히 해서 나갔습니다. 소개팅남은 생각보다 멀끔하고 진중한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뭐 하나를 해도 고민을 많이 하는 성격이었죠. 누가 보면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진중해 보여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고 연애의 끝은 역시 결혼이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만난 지 6개월 만에 프로포즈를 했을 땐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첫 연애였고 제 눈에 콩깍지가 심하게 쓰여 있을 때라 너무나도 그 프로포즈가 좋았어요. 이 사람도 나만큼이나 나를 원하는구나 싶어서 같은 마음, 같은 하늘을 걸어간다는 느낌이 들었달까요? 하지만 걱정도 물론 됐습니다. 제가 취업한 지 3년 차였기에 모은 돈이 많지 않았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집에 생활비까지 일부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예비 신랑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을 때 예비 신랑은 저에게 그런 걱정 같은 건 하지 말라고 저를 다독여줬습니다. 자기한테는 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가 있어서 신혼집 걱정이 전혀 없고 혼수도 비싸고 좋은 거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예비 신랑의 말에 자신감을 가지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홀어머니, 즉 시모가 문제였던 거죠.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은 제가 긴장도 많이 했고 잘 보이고 싶었는데 시모한테는 만만한 이미지를 심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한테 정말 취조하듯이 하나하나 다 캐물어 보셨거든요. 제가 진땀이 줄줄 흐를 정도였고요. 인터넷 사연에서만 보던 그런 사람이 나타난 거였죠. 대학은 어디 나왔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하시길래 어머니는 마트에서 일하시고 아버지는 집에 계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집 남자도 하는 게 전혀 없네 하시면서 혀를 차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게 되어서 일을 못 하시는 거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모될 사람이 저한테 사고? 보상금은 받았니? 집에 현금 좀 있어?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받아쳤어야 했는데 그놈의 첫 만남이 뭔지 제가 바짝 얼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말았어요. 예비 신랑이 뭘 그런 걸 물어보고 있냐고 예비 시모를 타박하고 나서야 정신이 제대로 들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예비 시모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알아야 하는 거라면서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그때가 무척 과거이고 일하다가 난 사고라 보상금은 못 받았다. 생활비도 제가 보태고 있는 상황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쌍심지를 켜고는 설마 결혼해서도 생활비 보태는 거 아니지? 우리 아들 뼈 빠지게 번 돈 그런 데다가 쓰는 거 절대 반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나름 반격을 시도했죠. 저도 나름 직장 다니면서 돈 벌고 있는데요. 제가 번 돈으로 생활비 보태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어차피 예비 신랑이랑 이 부분은 다 협의가 이뤄진 상태였고 저도 결혼하고 나서 우리 부부가 얼만큼의 생활비가 필요한지 아직 잘 몰라서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은 드려놨거든요.
이전처럼 생활비를 지원해 드릴 수 없을 것 같으니 모아둔 2천만 원을 드리겠다고. 생활비는 확 줄여서 용돈처럼 드려야 할 것 같다고요. 우리 부모님은 그 부분도 참 미안해 하셨지만 제가 모아둔 돈 드리는 거라고 하니 예비 신랑도 허락을 해줬어요. 결혼하기 전에 모아뒀던 돈이니까 알아서 쓰라고 배려를 해준 거죠. 아무튼 기가 센 예비 시모랑 밥을 먹고 난 뒤 자연스럽게 상견례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왔고 바로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제가 예상한 듯이 우리 부모님은 땀 뻘뻘 흘리면서 기가 센 시모한테 완전히 휘감겨 있더라고요. 시모가 설마 애들 결혼하는데 재 뿌릴 거 아니지 않냐면서 애들 등골 빼먹지 말자고 생활비에 관한 이야기를 못도 박았죠. 남편이 제 손을 콱 잡지 않았으면 벌떡 일어날 뻔했지 뭐예요. 이미 남편이랑은 다 상의가 되었기에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네네 하고 마셨고요. 물론 제 마음은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았죠. 결혼하고 나서는 절대로 지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표정이 점점 굳으니까 예비 신랑이 예비 시모한테 한 소리 하더라고요. 엄마, 교양 없이 행동하지 마세요. 하고요. 그러니까 시모가 피식 웃으면서 교양? 교양? 내가 너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니? 교양이 다 무슨 소용이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기가 참 힘든 거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인사치레를 했죠. 그러니까 시모가 깔깔 웃으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도 우리 남편은 죽어서 돈이라도 남기고 갔죠. 그러고 우리 아버지를 쓱 보는데 마치 우리 아버지한테 차라리 죽었어야지 절름발이로 살아남아서 가족들 고생시키네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비약적으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교양 없는 우리 시모라면 저런 속마음을 가지고도 남을 사람이었죠. 어색하고 애매한 공기가 흐르는 사이에서도 결혼식 날짜를 잡았고요. 시모가 통 크게 예단 예물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넘겨주었습니다. 그 뒤로는 순조롭게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웨딩 촬영은 하는 전날까지는요. 남편과 스튜디오에서 만나기로 했기에 숍에서 화장을 다 마치고 이모님과 스튜디오에 도착을 했는데 글쎄 시모가 스튜디오에 쫓아온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어머님은 웬일이세요? 하니까 자기도 사진을 좀 찍고 싶어서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웨딩 사진 찍는 걸 구경하러 온 줄 알았더니 진짜로 저랑 남편이랑 사진 찍는 가운데에서 같이 사진을 찍자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디서 조잡한 드레스까지 빌려온 거 있죠? 스튜디오에서도 이게 무슨 광경이냐면서 와 대박이다, 시집살이 뻔하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더라고요. 저는 진짜 한 번뿐인 웨딩 사진인데 너무 쪽팔리기도 하고 짜증도 나서 눈물까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화장을 고쳐주신다고 따라온 이모님께서 대단한 시어머니라고 세댁 너무 슬퍼하지 말고 기죽지 말라면서 저를 달래주시더라고요. 나 참 기가 차서 원. 우리 남편은 그런 시모를 보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그게 더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시모도 듣는 곳에서 그냥 대놓고 말을 했죠. 누구 웨딩 사진을 찍으러 온 건지 헷갈리네요. 차라리 모자가 사이좋게 사진 찍으시는 게 어때요? 저는 그냥 집에 갈게요. 그러니까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 엄마는 결혼 사진도 못 찍고 결혼했다는데 불쌍하잖아. 우리는 다음에 리마인드 웨딩인가? 그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나불나불 거리는 거 있죠? 우리 둘이 찍어야 할 사진에 시모가 하나하나 낀 것도 모자라서 남편이랑 둘이서 사진 찍는 걸 뻔히 봤는데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안 따라올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는 얼굴로 말했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어머님이랑 평생 사는 건 어때? 나랑 단둘이 사진 하나 못 찍으면서 어머니랑 어떻게 떨어져 살으려고. 그러니까 제 웃는 얼굴이 진짜 웃는 얼굴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남편이 그제야 시모한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둘이 찍을 테니까 시모 보고 그만 집에 가보라고요.
한참을 구시렁거리던 시모가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쳐다도 안 보니까 그냥 집에 갔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낼 수 있는 걸 왜 참아서 속을 알았는지, 웨딩 촬영을 아주 늦은 시간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혹시나 싶어서 신혼여행은 우리 둘이 가는 거지? 하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말 잘했대요.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다면서. 엄마가 해외에 한 번도 안 가봤다는데 그게 영 마음에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나갔냐고 한 소리 했죠. 신혼여행까지 지금 시모를 모시고 가자는 반푼이 같은 소리를 하는 거냐고 하니까 남편이 우물쭈물해요. 그럼 나 신혼여행 안 갈 테니까 너네 엄마랑 둘이 다녀와 하니까 그건 또 아니지 않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둘이서 해외여행 안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시모 수발 들기는 싫으니까 안 간 거겠죠. 안 그래도 억척스러운 시모가 해외 가서는 얼마나 진상을 떨어댈지 안 봐도 비디오니까요. 그냥 말이나 한번 꺼내본 거라고 말 돌리길래 그런 말 2번 다시는 꺼내지 말라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의 청약 아파트에 들어갔죠. 근데 그게 말이 좋아 청약 아파트지 시모한테 돈을 빌려서 얻은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시모가 2년 줄 테니까 빌려간 돈 2년 뒤에 갚으라고 하면서 돈 못 갚으면 그 아파트 팔고 합가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완전 펄쩍 뛰었죠. 그러니까 시모가 한다는 소리가 자기 노후 자금 털어서 아들 대출 안 받게 하려고 빌려준 돈인데 갚을 수가 없으면 합가를 해야지 하는 거예요. 남편은 저한테 엄마 노후 자금이니까 우리가 돌려드리는 게 맞지 이러고 있고요. 이미 남편이랑 이야기를 다 끝내둔 상태였던 거죠. 애초에 합가를 하려고 처음부터 뭐 집 알아서 해라 신경 안 쓴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대로 끌려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웃는 얼굴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그러면 저희 애 낳으면 애도 다 봐주시고 밥도 다 해주시고 청소도 다 해주시고 하는 거죠? 저희 맞벌이니까 어머님께서 집안일 다 해주시는 거 맞죠? 저 피곤해서 집안일 못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펄쩍 뛰면서 아니 자기가 다 늙어서 며느리 수발을 들어야 하네요. 그래서 제가 노는 것도 아니고 바깥일 하는 사람인데 집안일을 어떻게 하나하나 신경 쓰겠냐고 했죠.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 입주 도우미도 필요 없겠다고 애들 줄줄이 소시지처럼 낳겠다고 했어요. 어머님께서 다 키워주실 거죠? 하면서요. 그러니까 시모가 일 없다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면서 한 수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이란 없어요, 어머님 하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어떻게 늙은 어머니한테 그걸 다 시키겠다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냐고 저를 타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네가 할래? 나는 맞벌이 하면서 집안일까지 신경 못 써. 우리 둘이 살 때도 너랑 나랑 반반 딱 갈라서 하는 거다 하고 못 박았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꼬우면 네가 집안일 다 해라 마무리하니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시댁 사람들은 전부 며느리를 자기 몸종인 줄 알고 대하는 걸까요?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마마보이로 자란 건지 미리 알았더라면 절대로 결혼 안 했을 겁니다. 그래도 둘이 사는 신혼은 나름 괜찮긴 했습니다. 시모가 은근히 태클도 걸어오고 간섭도 하긴 했지만 버틸만 했고요. 저도 얼굴에 딱 철판 깔고 일일이 대드니까 시모도 저한테 작은 걸로는 트집을 잡지 않더라고요. 시모가 불쑥불쑥 찾아오지 못하게 애초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도 않았고 남편이 몰래 알려주면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하루는 남편한테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더니 문 밖에서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2번 다시는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기로 약속하고는 집으로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었죠. 신혼 2년을 보내고 시모가 무슨 일수 받으러 온 사람처럼 저에게 노후 자금을 돌려달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귀를 후비적거리고 있고 제가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3억이래요. 3억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2년 동안 모아봐야 얼마나 모았겠어요? 당장이라도 합가할 기세로 나오는데 저도 지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대출 받아서 드릴게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시모도 펄쩍 뛰는 거예요. 무슨 대출까지 받아서 주냐고. 그냥 합가하는 게 편하지 않겠냐고요. 도대체 합가 못해서 죽은 귀신이라도 들러붙은 건지. 제가 죽어도 같이는 못 살겠으니까 그냥 대출 받아서 드린다고요. 하고 대놓고 이야기하니까 시모가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저한테 더 우길 수도 없고 합가도 못하게 생겼으니까 생떼를 쓰면서 자기 한마디면 너 이혼녀 만들 수 있는데 참고 있는 거라고. 예쁘다 예쁘다 해줄 때 더 이상 기어오르지 말라고 하는데 남편도 사색이 돼서 엄마 하고 부르더라고요. 참나, 누가 무서운 줄 아나.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귀만 후비적거리면서 파고 있으니까 시모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한 번만 더 지켜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조용히 있으래요. 그 뒤로는 뭐 더 하면 더 했지 절대로 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합가를 못한 게 그리 억울했는지 시모가 시킨 건지 몰라도 남편이 저녁마다 전화해서는 엄마 밥 먹었어? 우리는 이제 밥 먹어 이러면서 오늘 반찬이 뭔지 일일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모가 한 30분쯤 지난 뒤에 저한테 전화가 오더니 어묵볶음 간장에 졸인 게 맞냐? 미역국에는 소고기보단 굴을 넣고 해야 우리 아들이 좋아한다. 굴은 오래 끓여야 탈이 안 나는 거라면서 일일이 훈수를 두는데 하루 이틀이면 몰라도 매일같이 저러니까 돌겠더라고요. 그날도 반찬 만드는 걸로 한 소리 하려고 하시길래 제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반찬이랑 국 좀 만들어서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냥 데워 먹는 게 저도 편해요. 내일부터는 부탁드릴게요.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또 전화 오는데 설거지 해야 돼서 바빠요. 하고 끊어버렸죠. 그 다음날 반찬을 해주셨게요? 당연히 안 해주셨죠. 대신 반찬 만드는 걸로 훈계하시던 전화도 뚝 끊어졌습니다. 주말이면 불러내서 오랜만에 얼굴 보자 하시는데 매주 보는 게 무슨 오랜만인지. 남편이랑 데이트하기로 했어요. 하고 피하고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남편이랑 둘이 보세요. 하고 피했죠. 시모가 솔직히 자기 아들 보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저한테 잔소리하고 괴롭히고 싶어서 만나자는 소리로 들렸거든요. 속으로 그럴 거면 둘이 살지 왜 나랑 결혼해서 날 피곤하게 하나 하는 생각도 물론 들었죠. 하루는 장문으로 저한테 문자 메시지가 온 거예요. 우리 아들 옆에서 내조 잘하고 몸 관리 잘하고 있는 거 맞니? 임신은 왜 안 하니? 너 살쪄서 애가 안 생기는 거 아니니? 살 좀 빼라. 매일같이 몇 걸음 걸었는지 운동 몇 시간 했는지 나한테 보고하렴. 그래서 저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회사 일하면서 저녁에 밥하고 빨래하고 하면 운동할 시간이 없네요. 아무리 남편이 가사를 좀 도와준다고 해도 전적으로 맡아주지 않는 이상 어렵겠어요. 남편한테 집안일 하라고 하고 저는 운동 다닐게요. 그러니까 바로 시모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꿀릴 거 없어서 받았죠. 얘, 너 미쳤니? 우리 아들한테 집안일을 시키긴 왜 시킨다는 거야? 너 이혼당하고 싶어서 아주 수를 쓰는구나. 어머님 때문에 정말 이혼하고 싶네요. 누구는 뭐 이혼 안 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그렇게 귀한 아드님 보듬고 살 거면 결혼을 시키지 말았어야지. 결혼을 왜 시켜서 이러세요? 노총각 걷어준 거 고마운 줄 모르고 뻔뻔하긴 이 못돼 처먹은 아줌마 같으니라고. 다시 한 번 더 이혼하네 뭐네 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시모가 너 정신 나간 거야 뭐야? 야 이년아 하는데 전화 그냥 끊고 전원도 꺼버렸어요. 솔직히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이 있었죠. 제가 친정에 이야기를 안 해본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말리더라고요. 친정이 든든한 것도 아닌데 이혼까지 해서 낙인까지 찍히면 누가 절 데리고 가겠냐고요. 재혼이나 하겠냐면서 아직 살아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버텨보라고 하는데 정말 가난이 죄구나 싶었습니다. 몇 개월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각방을 쓰자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제야 시모한테 전화하는 것도 줄이고 연락도 못 오게 해주겠대요. 물론 그 약속은 한 달이 채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일 도와주고 저랑 대화도 좀 하고 예전처럼 돌아오는 것 같더니 다시 아나무인 태도로 돌아가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갱생이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싶어서 이혼이 답이다. 친정에 비비지 못하더라도 홀로 서기를 해보자 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때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몸이 자꾸 축축 처지고 위열도 있고 감기 기운 같은데 이상하게 이전이랑 느낌이 다른 겁니다. 혹시 몰라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니 두 줄이 딱 뜨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임신 5주 차라고 하는 거예요. 애가 생긴 마당에 홀로 서기는 물거품이 되었죠.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 남편이고 친정이고 시댁이고 모두 경사났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웃긴 게 시모가 완전히 태세를 전환해서 저한테 너무 잘했다고 우리 며느리가 한 건 했다 난리를 치더라고요. 며느리 힘들어서 애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집안일 도와주라고 남편한테 눈치도 주고요. 저한테 무조건 아들일 거라고 우리 집안에 아들씨가 많다고 아주 장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입덧이 시작되었고 입덧을 엄청 심하게 하는 바람에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밖에서 밥을 먹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아예 음식 냄새조차 못 맡았거든요. 그런데 한 16주쯤 지나니까 입덧도 사라지고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 보고 일찍 들어와라. 같이 밥 먹자고 먹고 싶은 게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도 자꾸 남편이 밥 먹고 왔다고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족발 먹고 싶은데 김치전 먹고 싶은데 하면 내일 낮에 사 먹으라고 지금 피곤해서 못 사다 준다고 서운하게 그러더라고요. 하루 이틀 지나니까 혹시 바람이 났나 싶어서 휴대폰을 뒤져보니까 글쎄 시무랑 밥을 먹고 들어오느라 늦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당장 남편에게 따지니까 제가 너무 이랬다 저랬다 시키는 게 많고 입덧도 하니까 배려하려고 먹고 들어온 거래요. 배려는 무슨 배려? 나랑 밥 먹는 게 배려해주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럼 우리 엄마는 혼자 밥 먹잖아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집에서 남편 기다리는 나는 혼자 아니냐고, 임신은 나 혼자 알아서 한 거냐고 따졌죠. 거기다가 제 뱃속의 아이가 17주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또 한 번 시모가 태세 전환을 하는 거예요. 아들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딸을 가질 수가 있냐면서 이제 집안일도 좀 하고 산모가 움직여야 애가 쑥쑥 나오는 거라고. 남편한테 집안일 시키지 말고 스스로 하라고. 나중에 애 낳고 어떻게 살림하려고 하는 거냐며 제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와, 저는 뱃속의 아이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코 골면서 자는 주제에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남편이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한테 아예 반기를 들었죠. 당신 좀 앉아봐. 임신, 출산, 육아는 나 혼자 하는 거야? 그런 거면 나도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겠어. 아이에 대한 책임은 반반인데 임신도 출산도 다 나 혼자 하니까 불공평해. 임신 기간, 출산의 위험수당까지 계산해서 최저시급이랑 주휴수당 계산해서 줘. 그러니까 남편이 펄쩍 뛰는 겁니다. 저는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다고 혼자 죽을 것 같은 고통 참고 애 낳아야 하고 며칠간 몸조리 해야 되고 수유도 해야 되고 시터 비용, 출산 비용, 산후조리 비용 다 대라고 했더니 기가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고통받는 만큼 너는 돈으로 계산하라고 했더니 저한테 네 약이면서 왜 자기한테 돈 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약이면 당신은 친권, 양육권 다 포기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또 뭐 시모한테 봐달라고 하면 된다. 어린이집 보내면 되지 않냐 하는데 어린이집 대기번호 받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나 보더라고요. 자기한테 뭘 바라길래 이런 소리를 하냐고 물어서 그냥 제가 말한 대로 다 해달라고 했어요. 네가 집안일을 했으면 얼마나 했냐고요. 너네 엄마도 집안일 시키지 말라고 하는데 가사 도우미 쓰겠다고 하니까 한숨만 푹푹 쉬더라고요.
저한테 육아휴직 내면 외벌이인데 생각이 있냐고 없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냉전이 시작되었고 저는 남편과 대화조차 하지 않는 상태로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산후조리원까지는 남편이 돈을 내줘서 갔는데 시모가 딸 낳은 주제에 조리원에 들어간다고 한 소리 하대요. 세상에, 아들 낳아야지만 조리원에 갈 수 있는 법이라도 있는 건지.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아들이든 딸이든 핏줄 낳은 건데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몸조리도 못하게 하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아들, 딸 차별하는 인터넷에서 보던 막장 시모냐고 되물었더니 저한테 우리 아들 밥 못 챙겨 먹을까 싶어서 그런 거다 하시더라고요. 조리원에서 남편 밥 다 주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니까 이번에는 우리 아들 잠자리 바뀌면 고생해서 그런 거래요. 아니, 당신 아들 코 골면서 잘만 자던데.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내내 코 골고 자고 있어서 간호사가 눈치까지 줬었거든요. 어머님, 잠자리 바뀌면 못 잔다던 사람이 코를 너무 골아서 간호사도 눈치 줬어요. 아내가 출산하고 입원해 있는데 그렇게 꿀잠 자는 사람 처음 봤대요, 글쎄. 그러니까 걱정하시려면 제 걱정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출산하고 제가 힘들었죠. 저 인간이 힘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어머니? 남편 자는 거 제가 동영상 찍어둔 거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눕자마자 코부터 고는데 누구 닮았는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모가 킁킁 하면서 남편한테 엄마 집 와서 쉴래? 잠자리 바뀌니까 힘들지?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 장학에도 산후조리원에 산모들 많아서 부끄럽다면서 시댁에 가더라고요. 다른 집은 남편이 수유도 도와주고 유축도 도와준다던데 저는 혼자서 낑낑거리면서 하고 있었죠. 우리 남편은 다른 남편들이 아기 보느라 정신없을 때 시무랑 둘이 와서 면회 시간에만 쓱 보고 가더라고요. 저한테 애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간색이냐며 원숭이 같다고 하는데 시모는 제 얼굴 한번 보고 딸아이 얼굴 한번 보더니 성형수술비 좀 많이 나가겠네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남편 판박이죠? 자세히 보니까 어머님도 좀 닮았는데 어머님 유전자인 것 같으니까 수술비 적금 꼭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둘 다 똥 씹은 표정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조리원에서 퇴소하고 나서부터 진짜 육아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모가 도와주면 된다고 호언장담을 하던 남편의 말과 달리 시모는 단 한 번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고요. 친정에 이야기했더니 엄마가 와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도 와보고 싶어 하셨지만 다리가 불편해서 오래 움직일 수 없어서 못 오신다고 했어요. 친정 찬스로 그래도 밤에 잠은 자면서 아이를 케어했는데 엄마가 일을 하시니까 언제까지 도와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중에서 새벽 수유가 정말 힘들었는데 전몸살까지 겹치는 바람에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낑낑거리면서 이야기를 했죠. 유축해놓은 거 데워서 먹여만 주라고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무슨 애엄마가 엄살이 그렇게 심하냐고 타박을 하는 겁니다.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지금 잠 깨면 어떻게 자라고 하는 거냐고 그 말에 너무 서러워서 제가 소리를 쳤어요. 내가 밖에서 애 낳아왔어? 네 딸인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 네가 애한테 해준 게 뭐야? 목욕 한번 씻겨준 적 없는 사람이 저러니까 화나서 소리를 쳤더니 그 새벽에 시모한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대요. 엄마가 와서 좀 도와줘. 나보고 애 젖을 먹이라 하잖아. 그게 뭔 소리냐? 우리 아들이 젖이 나와 뭐가 나와? 그래서 저도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유축해놓은 거 먹여달라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거 하나 못할 거면 애는 왜 낳았어? 너네 먹여 살리려고 일하는 우리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니? 아들, 자는데 자꾸 피곤하게 굴면 우리 집 와서 자고 출근해. 남편이 전화를 뚝 끊더니 우리 엄마 말 들었지? 이러면서 의기양양하게 굴더라고요. 그 말에 너무 열이 뻗쳐서 그 새벽에 전몸살로 퉁퉁 부은 몸을 이끌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짐 싸는 저를 보면서 너 뭐하냐? 하는데 꺼지라고 너랑은 못 살겠다고 했어요.
네 입으로 네 자식이라고 한 내 자식 데리고 나갈 테니까 너는 아빠 노릇 할 생각도 하지 말고 권리도 찾으려고 하지 마. 황당해하고 있는 남편 놈을 뒤로하고 택시 잡아서 친정으로 울면서 갔죠. 제가 엉엉 우니까 엄마도 아빠도 놀래서 이게 무슨 꼴이냐고 그 새벽에 잠옷바람으로 달려 나오셨어요. 시모가 나한테 이혼당하고 싶냐고 막말한 거, 남편이 마마보이라는 거 죄다 일러바치니까 엄마도 아빠도 황당해 하셨습니다. 엄마가 그 정도였냐고 하는데 제가 그냥 참고 살라며 하며 빽 소리를 질렀죠. 아빠는 엄마한테 한 소리 했어요. 우리 딸이 최우선이지 어떻게 딸한테 참고 살라고 할 수가 있냐며 온 가족이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날 밤 오래간만에 푹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시모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어디냐고 집 나갔다면서 하고 묻더라고요. 한 번은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친정 왔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뭘 잘했다고 거기 가서 앉아있냐고 남편 흉보고 다니는 거 아니냐, 이혼당하고 싶냐, 또 똑같은 레퍼토리로 저를 싸잡아서 혼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이혼을 왜 당해? 당하는 건 아줌마 아들이지. 나 이미 이혼하자고 했거든? 그러니까 씩씩거리면서 너 딱 기다려. 내가 거기로 갈 테니까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올 테면 와봐라. 나도 기다렸다 하는 마음으로 칼을 갈고 기다렸습니다. 진짜 오려나 싶었는데 기대했던 대로 씩씩거리면서 진짜 찾아왔더라고요. 저희 친정이 주택이라서 골목길 안쪽에 굽이굽이 있어서 찾기도 힘든데 어떻게 한 방에 딱 찾아왔더라고요. 웃긴 게 남편도 같이 씩씩거리면서 따라온 거 있죠? 문 열어준 아빠가 놀라서 엄마도 호출을 했어요.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헐레벌떡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5명이 거실에 둘러앉아 있는데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건지 시모가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가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나한테 아줌마 하대? 어디 쥐뿔도 없는 게 무슨 자존심이야?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받아쳤죠. 몇 년 동안 나한테 이혼 가지고 협박하더니 내가 한다고 하니까 무섭나 봐? 그 나이에 애까지 달려서 이혼하면 누가 받아준다냐? 누가 받아줘야 이혼해요? 마마보이도 이혼 사유 되더라. 아줌마가 나한테 보낸 이혼 협박 문자 내가 다 가지고 있어. 그거 증거로 다 제출할 거고 재산 분할도 요청할 거야. 그랬더니 시모가 제 머리채를 확 잡아채면서 누구 아들을 이혼남으로 만들어? 하면서 악을 쓰더라고요. 저도 같이 머리채를 붙잡고 아줌마 아들이 나한테 한 짓이 얼만데 이혼 당해도 싸지 하면서 되받아쳤어요. 내 새끼 친권, 양육권 다 들고 올 거고 양육비도 꼬박꼬박 받을 거니까 각오하라고요. 우리 남편이랑 엄마가 놀래서 저랑 시무랑 뜯어말리고 있는데 아빠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교양 없이 굴 때부터 알아봤어. 어디 쌍놈의 옆에 내가 우리 귀한 딸을 그딴 식으로 괴롭히고 머리채까지 뜯어? 당신 덜 자란 아들 평생 옆구리에 끼고 살아. 아예 젖까지 먹이지 그래? 내 딸 고생시키지 말고 아들 수발이나 들면서 사셔. 아이고 누가 그런 말하면 무서워서 벌벌 떨 줄 알고? 그쪽이나 평생 한쪽 다리 절면서 딸한테 기대 사셔. 나도 하자 있는 부모 딸린 계집애 처음부터 집에 들이기 싫었어. 떡하니 아들이라도 낳았으면 몰라. 그 말에 우리 엄마가 부엌으로 가서 김장할 때 쓰는 굵은 소금을 시무랑 남편 얼굴에 패대기 치듯 뿌렸어요. 놀래서 도망가길래 엄마가 부정 탄다고 2번 다신 오지 말라고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갑자기 으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직 추운 겨울이었고 우리 집이 다세대 주택 2층이었거든요. 전날 눈이 펑펑 왔고 살짝 녹은 다음 얼어붙었기에 돌계단이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그 계단을 씩씩거리면서 내려가다가 그만 자빠진 거예요. 엉덩방아를 찌으면서 내려간 게 아니라 얼굴부터 엎어지면서 막 대굴대굴 구른 거죠. 좁은 돌계단을요.
시모가 놀래서 아들아 아들아 하면서 119 좀 불러달라고 엉엉 울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남편 무릎이 돌아가 있더라고요. 일단 놀래서 119는 불러줬죠. 그날 저녁에 시모한테 전화가 오더니 우리 아들 무릎뼈가 부러지면서 십자인대가 파열됐고 그 탓에 다리를 절게 됐다면서 저보고 책임을 지래요. 엉엉 울면서 저한테 빨리 와서 병수발을 들어야지 뭐하고 있냐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저는 너무 고소해서 웃음이 날 것 같았죠. 제가 거길 왜 가요? 평생 한쪽 다리 절면서 사는 아들 잘 돌보면서 사세요. 다리 불편한 우리 아빠한테 하자 있는 부모라고 막말하더니 아줌마는 하자 있는 아들이 생겨버렸네? 양심도 없지. 하자 있는 그놈 간호를 왜 내가 합니까? 저도 하자 있는 놈이랑 살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옆구리에 끼고 병간호하세요. 그러면서 침을 칵 퇴하고 뱉었습니다. 꼴 좋다고 깔깔거리면서 웃어도 좋고요. 그리고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소송도 시작했어요.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다고 하길래 조금이지만 받게 되었고 위자료도 당연히 받았죠. 친권, 양육권 당연히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저한테 왔고요. 전 남편이 저한테 가끔 연락 와서는 보고 싶다고 우리 딸 한 번만 봤음 소원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쇠 했죠. 누구시냐고 우리 애는 아빠가 없어서요 했습니다. 저한테 그러지 말라고 애원을 하면서 엉엉 우는데 엄마 찾던 사람 다 어디 갔는지 이제 와서 저한테 약한 모습 보여주면 제가 뭐 냉큼 좋다고 받아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생각 자체가 저를 바보로 본 거 아니겠어요? 이때다 싶어서 차단해버리고는 2번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면접 교섭권 당당하게 신청해서 오라고 했죠. 그래도 아이한테는 아빠이니까 면접 교섭권 신청해서 들고 오면 보여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요. 제 생각에 아이랑 둘이서만 만나라고 하면 그것도 신청하지 않을 게 뻔했지만요. 시모가 여전히 남편 옆에서 병수발 들고 있다던데 앞으로 쭉 반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사람이 마음을 곱게 먹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자 있는 집안이라고 무시하더니 똑같이 돌려받으니까 지금쯤 얼마나 후회하고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를 절름발이라고 무시한 것도 마마보이 아들 둬 놓고 저한테 갑질한 것도 평생 속죄하고 후회하면서 살길 바라고 있어요. 이래서 당장 코앞의 일도 모르는 거라는 말이 있나 봐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항상 어디서나 말 조심하시고 받은 만큼 꼭 돌려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그만큼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법이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상처도 꼭 그 사람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현명한 여러분의 선택을 저는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홀로서기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